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힘내세요. 자, 2016년 1회 정보처리 기사 필기 5번째 과목입니다. 자, 힘 정말 내야 되겠죠? 왜냐, 여러분 정규 이론 시간 강의 잘 듣고 기출문제 마지막 과목으로 5번째 과목 데이터 통신 들어오셨죠? 자, 시험장에서도 5번째 과목 시험지 뒤에서부터 푸는 분도 계시지만 차례로 앞에서부터 풀으셨을 때 5번째 과목 되면 정말 1시간 넘어서 좀 힘들 때입니다. 자, 그런데 5번째 과목인 데이터 통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두 번째 과목인 전자계산기 구조만큼이나 과락이 좀 나오는 과목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 과목이 고득점 과목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이 과목 과락을 주의해야 되긴 하지만 과락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지치셔서 마지막 부분에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 과목을 과락이 나올 것 같다고 걱정을 하시지만 알고 보면 이 데이터 통신은 응용 과목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좀 필기 때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만약에 하셨다면 또는 5번째 과목부터 먼저 공부하셨다면 이 과목 과락 나오는 과목 아닙니다. 오히려 암기 잘하시는 분들은 고득점 나오고요. 기출문제만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 고득점 나오는 과목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자, 시험장에서 힘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1회는 2017년도를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은행 구성에 있어서 변동이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특별히 달라졌을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특별히 달라지진 않고요. 기본, 핵심, 이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 베이스 상에서 난이도는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절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단 신규 문제가 몇 문제 등장을 했어요. 신규 문제가. 자, 근데 신규 문제는 그 전에 데이터 통신 파트가 워낙 범위가 광대하다 보니 항상 유입이 됐던 문제였어요. 과거에도 과거 기출 문제 보셔도 알겠지만 항상 20문제 중에서 3문제에서 5문제까지는 여러분이 공부한 적이 없는, 이거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이 아니신 분들도 실무자가 아니신 다음에는 구경하지도 못한 각종 프로토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새로운 문제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2016년 1회차 시험인 지금도 당연히 신규 문제 나왔죠. 그런데 이 신규 문제가 조금 더 생뚱맞은 프로토콜의 암기 문제가 아니고 기본 이론에 충실한 파트에서, 그렇죠? 기본 이론의 기본 정규 이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공부해야 할 그 부분에서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분류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이 개념을 아느냐의 기초 계산 문제와, 그렇죠? 네. 관연도 기출 문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했고요. 다시 반복됐고요. 예를 들어서 서브넷 마스킹, 그냥 단순히 IP와 관련된 프로토콜 외우는 게 아니고 IP 주소와 관련해서 네트워크 잘 구성하는 서브네팅과 관련해서 기본 지식은 있는지라는 약간 실무적이긴 아니지만 실질적인, 그죠?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깊이 있게 공부하고 넘어왔는지 이런 문제가 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 만의 특징이에요. 이 기본에 충실해서 제대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 정말 오래된 기능사 문제를 재구성했어요. 여러분, 기능사가 뭐냐면 여러분 자격의 지금 수준이 정보처리,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죠. 그렇죠? 자, 쉽게 학교 그 제도권상에서 얘기를 하자면 산업기사는 2년제대, 그렇죠? 기사는 4년제대 수준의 학점 정도를 가지고 있는 지식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시험을 보는 건데, 기능사는 초등학생도 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IT 전반 IT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만 한다면. 그런데 아주 오래된 기능사의 정보통신 개론 쪽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가
이번 시험에 세 문제나 유입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하지만 과락 주의해야 되지만 과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락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시험장에서 8문제 이상 맞으셔야 돼요. 즉 우리는 욕심내지 말고 20문제 중에 10문제만 맞고 나오시면 되고요. 내가 정확한 답 8문제가 안 나왔을 땐 좀 더 앉으셔서 문제 꼼꼼히 읽으시면 8문제 꼭 맞힐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힘내시라고 전반적인 2016년 1회차 걱정하셨을지도 모르고, 그쵸? 다시 도전하시거나, 내가 2회 시험 보는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지난 시험은 뭐 그러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쵸? 예, 본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얘기 드렸어요. 자, 여러분 그럼 20문제 이제 들어갑니다. 자, 81번부터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문제는 정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용어 문제구나, 통신 용어 문제구나 이렇게 접근하시고 외우시고, 자, 다음 회차엔 안 나오겠지만 근접한 회차에 나옵니다. 자, 디지털 통신망을 구성을 합니다. 자, 디지털 통신망은 대부분 패킷 통신망 해서 교환기 시스템 내에서 돌아가는 디지털 교환기를 운영을 합니다. 자, 교환기에서 자, 중간에 걸쳐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송신과 수신하는 기계들이 있는데, 자, 그 사이에 클럭 주파수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클럭 주파수가 송수신 기계에 동일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거리의 문제나 잡음의 문제나. 그러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데이터 손실 플러스 데이터가 정확하게 돌아가지 않는 부정확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중복 문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데이터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죠? 데이터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주파수의 차이 때문에 나는 문제를 슬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더 정확하게 통신 용어 상으로는요. 그냥 슬립하면 안 되고요. 데이터 슬립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용어예요. 자, 슬립하면 여러분 인터넷 프로토콜의 대문자 SLIP라는 그 프로토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SLIP 이거 인터넷 관련된 프로토콜 그거 아닙니다. 예, 프로토콜 아니에요. 그냥 용어예요, 용어. 방금 설명드렸죠? 자, 클럭 주파수, 송수신기 사이에 클럭 주파수 때문에, 즉 시간 때문에, 그쵸? 예,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편차에 해당하는 만큼의 정보의 유실 또는 중복 생기는 거. 유실은 잊어먹는 거, 손실 얘기하는 거죠. 예. 자, 시험 문제는 관연도에 기출해 피기백이라는 용어가 용어 문제로 출제가 조금 더 많이 됐어요. 피기백. 용어 여러분 알고 계세요. 피기백. 그렇죠? 자, 수신 측에서 응답을 줘야 되는데 그냥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데이터 보낼 때 같이 그 응답을 잘 받았다라는 응답을 실어서 보내는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 아이프레임과 관련된 얘기죠. HDC에. 자, 그래서 피기백이 용어 문제로 나왔고 그거랑 동일하게 슬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82번. 자, 82번은 2016년 1회차죠. 여러분, 산업기사 문제를 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능사 기출 문제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핵심 기본 정규 강좌를 들으라는 거죠. 기출문제만 들으셔서는 약간 아슬아슬해요. 그렇죠? 한 문제라도 좀 더 맞고 고득점으로 합격하면 좋으니까 기출문제만 보지 마세요. 자, 그렇다고 기능사 기출 보지 마시고 산업기사 기출 보지 마세요. 예. 혹시 동시응시하시면 같이 보셔도 되는데 기사 보시는 분들이 산업기사 문제까지 볼 필요는 없고 제가 그냥 중간에 언급을 하는 겁니다. 2016년 1회차에 자, 이 문제 2 out of 5 코드 문제가 산업기사에서도 나왔어요. 거기선 이렇게 안 나오고요. 그냥 에러 검출 코드의 종류에 포함시켜서 나왔습니다. 자, 2 out of 5 부호 좀 이상하게 제가 읽었죠. 자, 예. 바이퀴너리 코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러를 검출하는 방식은 그럼 반대로 저 코드는 에러 검출형 코드죠. 자, 에러 검출 코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드가 뭐가 있습니까? 페르티 비트 코드.
그쵸? 해밍은 오류 검출이랑 정정도 하네요. 뭐 이런 코드들이 생각이 나시죠? 자, 그러면 에러를 검출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자, 정 마크, 정 스페이스 방식해서 2011년도 4회차 기능사 문제에 똑같이 나왔던 문제를 기사에 갑자기 쉽게 낸다고 해서 냈습니다. 제가 아까 문제 풀기 시작하기 전에 좀 전에 난이도 합니다 라고 얘기한 건 이렇게 기능사 문제가 기사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난이도적인 문제에서 이게 높아진 겁니까? 낮아진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통신이라는 과목이 워낙 낯설다 보니까 뭐 쉬워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못 하고 있죠. 그죠? 예. 뭐 이번 문제 보면서 조금 더 정 마크, 정 스페이스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면 되죠. 자, 그럼 첫 번째 페리티 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이것도 에러 검출합니다. 에러 검출을 하는 부호 방식 중에 페리티 체크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수직 페리티와 수평 페리티 방식을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얘는 문자 단위로 구별을 하고요. 수직이니까 이렇게 열 단위로 1의 개수. 1의 개수를 체크를 합니다. 수평은 행 단위의 가로로 수평 옆이니까 행 단위로 페리티 비트를 홀수 짝수 1의 개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페리티 체크 방식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군계수 방식이라는 건 이렇게 군집됐다라고 해서 한 블록 내에 1의 개수를 이진으로 체크를 하고 그 뒤에 있는 두 비트에 대해서 페리티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군 개수 체크 방식도 에러 검출하는, 그러니까 에러 검출하는 부호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쵸? 예. 자, 그럼 SQD 방식은 뭐냐면, 여기 적혀 있죠? 각 변조 방식에서 어느 한도 이상의, 그쵸? 레벨을 검출하여 에러 체크를 한다. 그래서 이 한도를 정하고 거기 이상에 넘으면 그걸 에러 체크하는 게 SQD 방식이에요. 자, 그럼 정마크 스페이스 방식은, 그쵸? 대표적으로 방식이 two out of five. 자, 영어 못해도 됩니다. 영어 시험이 아니니까요. 5개 중에 2개. 그쵸? 5개 중에 2개의 1비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쵸? 5자리가 있는데 그 5자리를 운영을 할 때 그 5자리 중에서 1의 개수가 2개가 나오도록. 그쵸? 예, 5개 중에 1비트의 개수가 2개가 만들도록, 그쵸? 예, 코드를 구성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쵸? 얘를, 그래서, by, 그쵸? 예. 퀴너리, 부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by, to, 퀴너리, 5 해가지고, 그럼 얘 어떻게 되냐고요? 이 얘기 한번 하면 되네요. 얘를 부호를 5, 0, 5, 그러니까 7비트예요. 5, 0, 4, 3, 2, 1 코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리 가중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이 2개를 유지하도록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1과 0이 항상 일정하도록 부호를 조립해서 숭신 보낸 다음에 수신 측에서 체크를 해요. 그럴 때, 그렇죠? 예. 정마크는 1, 그쵸? 예, 정 스페이스는 0을 체크하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그쵸? 그래서 얘를 구성하는 걸 에러 검출 방식 중에서 two out of five를 이용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코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83번. 아유, 이거는 저희 여태까지 OSI 7레이어 문제 와, 프로토콜 문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 문제, 그때 나왔던 문제와 비교했으면 난이도 하죠. 너무 설명이 짧잖아요. 기사 문제 수준 치고는. 자, 기본 충실히. 자, 네트워크 논리적 어드레싱과 라우팅 기능을 수행하는 계층은 네트워크 논리적 어드레싱 이렇게 붙어야 되네요. 논리 주소와 라우팅, 그쵸? 라우팅이 영어로 라우팅 뭐래요? 경로 배정. 어디로 가지? 자, 뭐가? 패킷이.
자, 몇 계층? 3계층입니다. 자, 1계층 피지컬 레이어 물리 계층이고요. 2계층 네트워크 계층이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요. 내가 3번 답을 쓴다는 게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층. 자, 4계층 전송 계층이죠. 네. 하위 계층에 대해서만 1, 2, 3, 4에서 나왔네요. 자, 쉽게 나왔죠? 예. 자, 84번. 항상 나오던 문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통신에서 프로토콜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차에.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이 프로토콜 HDLC 문제는 항상 20문제 중에 2문제에서 3문제까지 나오는 거죠. 공부 꼭 하고 가셔야 되죠. 자, HDLC만 공부해요. 그러면 20문제 중에서 3문제 맞는 거예요. 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 HDLC에서 눈에 들어오는 건 뭡니까? 자, 2계층. 제가 아까 칠판에 잘못 적었죠? 자, 그게 뭐예요?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계층의 데이터 링크의 DL자를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죠. 자, H 하이 레벨입니다. SDLC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HDLC. 자, 그래서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컨트롤 프로토콜 중에, 그쵸, 프로토콜인데, 자, 2계층이고요. 2계층의 데이터의 단위는 프레임 단위죠. 거기에 구성에 대한 얘기죠. 자,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너무 헷갈리니까. 자, 그럼 볼까요? 외울 수가 있는 거, 외우시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쵸?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러분, 송신과 수신 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송 방향을 얘기를 먼저 하고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이 데이터가, 자, 여기가 보내는 쪽이에요. 송신 측. 데이터가 갑니다. 앞으로. 그죠? 수신 측. 그래서 여기를 헤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플래그 비트가 있고요. 앞과 뒤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쵸? 플래그 비트 0, 하나, 둘, 셋, 넷, 다 0. 이렇게 생긴 비트들을 8개를 자, 앞뒤를 딱 감싸고 가운데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정보를 보내는 거죠. 정보, 인포메이션 영역이 있고요. 자, 가죠. 수신에 어디로 가요? 주소가 있죠. 근데 이 정보는 어떤 정보냐 해서 데이터의 제어 영역이 앞에 붙죠. 그리고 이 뒤에는 뭡니까? 이 정보의 에러와 관련된 FCS 블럭이 붙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이죠. 프레임 형식 꼭 알고 계시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문제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에서도 꼭 나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볼게요. 아이고, 또 HDLC네요. 자, 이 문제는 앞으로 가면 2013년도에 다시 만날 문제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2013년도의 문제는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얘는 응용 문제예요. 이 문제 참 마음에 들어요. 저 신경영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복합적으로 문제를 구성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에 연계를 시킨 문제예요. 아유, 대단한 문제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풀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이 문제 나오면 답이 1번이에요. 라고 기계적으로 여러분 확실하게 외우고 가세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HDLC의 ABM 동작 모드의 부분 집합으로서 X.25의 링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라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 그냥 위에 HDLC ABM 응답 모드 모르고 X.25 링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라삐 이렇게만 외우셔도 돼요. 자, 이 문제는 3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HDLC 부류에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HDLC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 공부한다면 여러분 공부하고 기출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오지만 이번 회차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문제 속에 지금 포함돼서 나왔어요. 자, 이 문제 속에 포함돼서 나온 건 이거예요. HDLC 한 문제 더 나온 거예요. HDLC 입장에서는 자, HDLC에는 프레임이 3개가 있어요. 무슨 프레임이 있냐라고 했을 때 I 프레임, S 프레임, U 프레임이 있어요.
정보 프레임, 그쵸? 그리고 슈퍼바이트 프레임, U 프레임이 있어. 그런데 그 U 프레임 동작 모드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다음 중 응답 모드가 아닌 것은 인데 지금 이 문제는 위에서 문제에서 HDLC의 동작 모드를 구성하는 U 프레임 중에서 여기에 비동기 균형 모드, 그쵸? 비동기 균형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면서, 그쵸? X.25에 연결을 시켰죠. 자, 얘는 정규 반응 모드, 그쵸? 응답 모드 반응. 그쵸? 얘는 비동기 반응 응답 모드. 얘는 비동기 균형 모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랍비만 따로 본다면, 제가 랍비라고 읽었는데요. 자, 링크 액세스 프로토콜 밸런스드 해. 여기서 보시면 B. 이걸로 여러분 매치를 시키시는 거죠. 이름을 그냥 지지는 않죠. 평형 링크 접속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다시 붙어야 돼요. 링크 액세스 프로토콜 중에서 밸런스, 평형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요. 비트위즈 링크 프로토콜에서 X.25 패킷 통신망에서 지정을 한 거예요. 표준으로 이 단체에서 이 프로토콜을 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X.25도 프로토콜 종류 중에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자, 링크 계층이 있네. X.25는 3가지 계층으로 구성된 하위 계층 단 프로토콜이에요. 물리 계층이 있고요, 링크 계층이 있고요, 패킷 계층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물리 계층에서는 X.21, 링크 계층에서는 랍비를 프로토콜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자, 기출됐던 이력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86번. 자, 86번은 난이도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이도가 떨어지기도 했고요. 기출됐던 거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자, PCM 단계, 그쵸? PCM 절차, 다음 중 PCM의 절차 중 옳은 것은, 그쵸? PCM 진행 절차 중 해서 그렇게 나왔던 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공부를 했니 양자화 문제, 그쵸? 샘플링 이후에 양자화를 하고 뭐합니까? 부호화를 하죠. 그쵸? 그럼 양자화 스텝 수가 5비트래요. 그럼 양자화 단계는 몇 가지를 구성할 수 있는가? 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PCM 기술 자체가 아날로그 정보를,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제한적으로 추출을 해서, 그쵸? 어느 정도는 정보의 누락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제한적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이에요, PCM은. 그쵸? 아날로그 정보를 제한적으로 디지털화하는 게 양자화예요. 그쵸? 자, 근데 거기에 5비트다 그러면 양자화 단계는 2의 5승에서 5비트로는 양자화 단계를 32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샘플링의 수와 관련하여서 양자화 단계 그 다음이고 이걸 부호화하는 거죠. 이진화. 자, 87번. 다중화 문제. 자,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자, 이번에 차에 2문제 나왔습니다. 20문제 중에서 다중화 공부 꼭 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 주파수 분할 다중화가 이번에 나왔네요. 자, 시험에서는 시분할 다중화가 조금 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주파수대를 분할하여서 사용한다라는 것은 채널을 여러 개로, 그죠? 구별을 하는데 그 채널 간 상호간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건 뭐예요? 가드밴드. 자, 주파수 분할이 나왔네요. 그죠? 다중화. 그죠? 다중화 관련해서는 고속에, 그죠? 한 개의 회선을 저속의 링크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느려요. 자, 그걸 공유하는 거죠. 그죠? 이게 다중화 기술이죠. 멀티플렉서 기술입니다. 그 중에 자, 2가지가 있죠. 주파수가 있고
그죠? 주파수 분할 다중하기가 있고 시분할 다중하기가 있죠. FDM, TDM. 자, FDM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이 문제는 FDM이니까. 자, 시간축이 있고요. 주파수축이 있죠. 그죠? 네. 근데 뭘 나눠요? 주파수대를 나눈다. 그쵸? 여기를 나누는 거예요. 채널을 저기서 4개였으니까 저도 4개 그릴게요. 하나의 채널이 아니고 4개의 부채널, 서브 채널로 나누겠대요. 근데 제가 삐뚤빼뚤하면서 이렇게 간격 그리고 있죠? 아, 이게 채널, 부채널 하나, 부채널 2개, 늦은 링크선 3개, 4개로 사용을 하는데 왜 이렇게 중간에 간격을 갖다가 할까요? 채널 간 간섭이 생기니까 보호하려고. 이게 뭐예요? 가드밴드. 한글로 적으면 보호대역이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번역을 했죠? 아, 가드밴드라고. 그쵸? 예. 가드밴드예요. 보호하는 거. 자, 87번이었습니다. 자, 88번. 블루투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나오네요. 이동통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뭘 낼까라고 하다가 신규 부분이 나오지 않고 무슨 부분이 나왔어요? 아, 과거의 기출 2013년도께 벌써 2문제가 나왔었네요. 예, 지금 벌써 한 2년 전 거, 그러니까 2016년이니까 3년 전이죠. 예.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에서 물리층을 규정하는 거 하위층 단에서는 RF 동일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89번. 자, 전송제어 프로토콜 중, 자, 산업기사에서도 이 문제 나왔어요. 자, 산업기사에서는 긍정응답, 부정응답, 뭐 이렇게 쉽게 나왔는데요. 예, 문자 방식 프로토콜에서 전송의 끝 및 데이터 전송의 초기화 부호를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면 전송이 끝났다. 그쵸? 데이터 링크의 초기화 부호와 관련해서는, 자, 끝이라는 거죠. 끝이기 때문에 초기화를 시켜야 된다. 이건 말하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초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링크 해제를 한다 해서 이 초기화는 링크 초기화, 링크 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화는. 처음에 초기 세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했기 때문에 세팅해서 end of transmission이에요. 요 t가 텍스트가 아닙니다. transmission. 그쵸? 예. 텍스트가 아니에요. 본문의 끝이 아니고 트랜스미션의 끝입니다. 자, 그래서 아크는 긍정응답이고요. 나크 부정응답 해가지고 2개 너무 쉬우니까 우리 기사에서는 안 냈죠. 그리고 싱크를 맞춘다 해서 동기를 유지하거나 뭐 맞추는 거 나왔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전송 제어 문자 해가지고 예, EOT가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자, 90번입니다. 한글 표현이 좀 낯설어요. 소스 코딩. 자, 소스가 원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이 되는, 그쵸? 예. 부호화를 하는데 부호화, 그쵸? 부호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이에요. 근본적인. 원천이라는 건 근본, 그쵸? 예. 기본, 그쵸? 기본 베이스, 조작하지 않은, 그쵸? 예, 원천에, 그쵸? 속하지 않는 것은 FDM, 그쵸? FDM. 아까 방금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배웠죠? 그쵸? 예.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해요? 예. 디지털화 하기 위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원천 보호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예, 이렇게 보라는 거지. 저 1번부터 3번까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방식을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 새로운 유입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91번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해밍거리. 명확하게 해밍거리 이번에 정리하고 갈까요? 해밍거리는 연속된 비트들 사이의 간격, 또는 그걸 통해서 이제 뭡니까? 오류 체크하는 거예요. 오류와 오류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진보가 00001 해가지고 묶여져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문자열이 그때 일치하지 않는 비트의 개수를 체크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전송하려는 부호들 좀 문장이 좀 어색하긴 하죠. 전송하려는 이진 문자들이 송신에서 수신으로 가는데 최소 해밍거리가 7일 때 수신 시 정정할 수 있는 최대 오류는 내가 몇 개까지 고칠 수 있니? 문제가 있을 때 고치는 거예요. 정정이니까. 자, 그게 최대는 이만큼입니다. 해밍거리라고 하면 뭐 거리니까 영어로 디스턴스 할까요? 이게 7이다 라고 하면요. 7은 자, 여기에 최대 오류의 수는 A 이거죠. 자, A 몇이어야 될까요? 이거죠. 자, 7. 해밍거리가 7이라고 하면 2의 곱하기입니다. 이 최대 오류의 2배보다 하나 더 커야만 한다. 최소 해밍거리를 지정을 했을 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2 하면 안 돼요. 왜냐? 그렇죠? 예. 최대 오류수를 지정했을 때 얘는 최소이기 때문에 경계값과 관련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와 4 해보시면 되죠. 4 해볼까요? 2 곱하기 4는 8이죠. 8 더하기 1은 9. 이건 맞지가 않죠. 옳은 명제가 아니죠. 아유, 2도 맞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경계, 최대와 최소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3개까지 최대의 오류수는 그러니까 2도 되고 3도 되는데 최대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3이라고 답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럼 프로토콜의 기본 SST죠. 아유, 보기 이번에 쉽게 나왔네요. SST. 프로토콜의 기본 구성 요소는 신텍스, 세만틱스, 타이밍이고요. 개체는 아니죠. 그쵸? 예, 92번에 1번입니다. 자, 이게 신경향 문제입니다. 예전 같으면 IP와 관련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IP 버전 4가 제한적이어서 IP 버전 6로 넘어가면서 그 천위와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또 왜 IP 버전, IP 어드레스의 버전이 많아졌는가? 뭐 그런 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또는 IP 버전 4에 대한 얘기, 주소 구성의 얘기. 그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기출됐던 적은 없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그죠? 이 문제 자체가 기출됐던 적은 없어요. 서브네팅. 서브넷 마스크를 묻는 문제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 문제 자체, 서브네트 IP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이 문제가 처음이에요. 자, 여러분, 네트워크 상에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어드레스 주소가 있어야 되죠. 송신과 수신기, 그렇죠? A와 B가 통신을 하려고 가면 명확한 주소가 표현돼야 되죠. 네트워크 상에서. 그래서 유일한 자 붙일게요. 통신의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요즘은 뭐 사물 인터넷에서 IP가 없으면 사물 인터넷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 주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유일한 자 붙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각각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룹 관리가 돼요. 망 간에 주소를 가는 개체가 있다라는 거죠. 통신의 대상이. 그렇죠? 그래서 IP 주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 기본적으로 그렇죠? 지금 저희는 여기 언급은 안 하지만 IP 버전 4를 기준으로 주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의 구성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전체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IP 주소는 어느 네트워크, 네트워크 1이냐, 네트워크 2냐, 이걸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에 네트워크를 먼저 구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네트워크 아이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에 달린 걸 호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뭐 노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좀 더 활성화된 개체이기 때문에 호스트.
자, 얘는 네트워크 1의 호스트 1이고요. 이름은 똑같은데 네트워크 2의 호스트 2. 구별을 하면은 다른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의 호스트 아이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두 단계를 해요. 자, 그렇게 구성을 해서 IP 버전 4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클래스 해서 클래스 구성을 해요. 그래서 주소를 이렇게 쫙 나눠줘요. 자, 부여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네트워크의 규모가 너무 크게 쓰지도 않는데 얘는 하나밖에 안 달렸는데 여기에 255개를 부여하면 나머지가 낭비이기 때문에 이 호스트 주소를 조금 쪼개서 절약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뭐를 위해서 이 작업을 하냐면요. IP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IP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냐고요? 서브네팅을 합니다. 말 그대로 서브, 네트워킹, 서브. 제가 말하면서 써서 오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서브네팅. 옆에서 보니까 서브네팅. 영어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한글로 적으니까 웃기네요. 그죠? 서브넷 마스크를 통해서 서브네팅을 해요. 그죠? 예. 서브넷 마스크를 이용해서 서브네팅을 해요. 그죠? 서브네팅이라는 건 서브넷 마스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때 이용하는 게 서브넷 마스크예요. 마스크 값이에요.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 연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트워크 아이디도 주어졌고 얘를 호스트 아이디가 아니고 여기에서 서브네트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를 좀 더 부분화해서 구별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때 서브넷 마스크를 이용한 서브네트 IP는 무엇인가? 자, 네트워크 주소는 여기서 보시면 10점, 0.0.0이라고 했습니다. 네트워크 구별은 이 앞에 이 첫 번째 자리로 구성을 했다라는 거죠. A 클래스네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호스트 IP를 구별하고 거기서 또 소규모를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스크 값, 서브넷 마스크 값으로는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그런데 255라는 건 8비트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가 다 1인 상황이고요. 240도 마찬가지로 이진수로 변환을 하면 그렇죠? 네, 앞에서 한 4개 정도? 하나, 둘, 셋, 넷. 얘가 240이에요. 0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해서 이걸 이제 이진수 서브네트 마스크 값이라고 해서 얘와 얘를 구성했을 때 서브넷 IP는 무엇인가? 를 구성을 하면 되는데 이때 이 이진수로 변환하는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얘 전체적으로 앞에서부터 지금 몇 개입니까? 8개 더하기 4개니까 8개 더하기 4개예요. 12개. 그렇죠? 비트가 앞에서부터 1로 세팅되는 상황을 AND를 처리를 하면 네트워크 IP 그대로 내려오고 자, 240 그대로 내려와서 서브넷 아이디는 첫 번째 1번 10점, 240점, 0.0이라는 얘기죠. 자, 이 문제를 풀 때 구체적으로 이 개념 네트워크 IP가 서브넷 아이디랑 호스트 아이디로 구별되는 것까지 해서 IP 주성이 서브네팅 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실제적으로 마스크 값이 이럴 때 서브네트 주소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 뒤에가 이제 호스트 주소로 구별된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죠. 지금 이 문제는 호스트 주소를 알고 싶어서 문제
문제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93번 문제가 신경향 문제라는 거예요. 자, 94번. 자, 기사 나왔고요. 산업기사에도 2016년 1회차에는 이 문제가 나왔어요. 자, 802.5가 나왔네요. 산업기사에서는 802.11이 나왔어요. 일일이. 자, 뭐 일일은 뭐 말 나온 김에 정리를 하자면 무선랜이었어요. 그렇죠? 네, 표준 모델이죠. 랜과 관련해서 i3 프리의 802 시리즈 중에 5는 무엇에 해당하는가라고 하면 여러분 토큰 버스, 아니 토큰 링이 나오죠. 제가 옆에서 보면 좀 잘 안 보여요. 토큰 링. 그렇죠? 토큰 버스는 뭡니까? 802.4죠, 여러분. 그래서 두 개 구별하시면 시험 문제 나오셔도 항상 뭐 공부하고 기출문제상에서 범위에 있었던 문제라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럼 802.2 꼭 알고 가시고 CSMA CD 방식에서 802.3 방금 얘기했죠? 802.4와 802.5 그리고 무선 랜까지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험장에 나오시면 맞으시면 되죠. 자, 안 나온가 했더니 나왔습니다. 이 문제 난이도 하죠. HDLC 프레임 앞에서 배우셨죠? 플래그, 주소부, 제어부, 정보부, FCS 플래그. 자, 그 중에 뒤에 제가 정보의 뒷부분에 붙습니다. 라고 해서 프레임 검사 시퀀스 영역의 기능은 오류, 전송 오류 검출하는 비트들을 여기에 CRC 방법으로 채워서 보내죠. 자, 96번입니다. 사용 대역폭 4kHz 이고 16진 PSK를 이용한 경우 데이터 신호 속도는 자, 여기 데이터 신호 속도는 명확하게 단위가 나와 있죠. 데이터의 신호 속도는 가장 중요한 건 초라는 거예요. 초당 비트 수가 중요해요. 전송 속도도 있고 이 뒷문제가 데이터 신호 속도도 있는데 명확하게 데이터 신호 속도는 초단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데이터 통신에서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 범위상에 있었던 기출 반복입니다. 자, 그래서 BPS라는 데이터 신호 속도. 데이터 신호 속도든 전송 속도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선 데이터 속도가 중요한 거죠. 자, 전송 속도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자, BPS 단위가 기본인데 일단 기본 공식. 데이터 신호 속도는 그쵸? 보호 곱하기 신호당 할당된 비트수. 비트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단위가 BPS. 자, 보호의 단위는 헤르츠예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킬로자 붙이고, 그쵸? 헤르츠에도 킬로자 붙여서 킬로헤르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단위는 뭐 쉽네요. 그쵸? 자, 그러면 대역폭이 뭡니까? 4K 헤르츠. 이고 곱하기 신호당 비트수. 총 16진 PSK이다. 16진은 16가지 종류의 신호 레벨을 구별한다라는 건 2의 4승을 얘기하는 거니까 몇 비트가 있으면 돼요? 4비트. 그래서 4 곱하기 4는 16kbps. 초당 kbit가 전송된다. 16K. 해서 단위가 통일됐기 때문에 16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변조 속도가 해가지고 나왔죠? 제가 방금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전송 속도. 전송 속도가 좀 더 범위가 큰 부분이에요. 근데 전송 속도는 시간 단위를 시일 수도 있고 분일 수도 있고요. 보내는 단위가 문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명확하게 BPS로 나왔기 때문에 이 공식 동일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보호라고 해가지고 변조 속도, 데이터 변조 속도예요. 보호는
변조 속도의 단위는 뭐예요? 헤르츠. 헤르츠의 보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동일하게 하면 되죠. 이것도 공부하고 갔었잖아요. 기본 이론 앞부분에서 전송 기술 배우시면서 처음에. 자, 그럼 변조 속도가 큰 수네요. 3600 보호이고. 자, 그럼 쿼드 비트는 뭡니까? 자, 비트 수죠. 그럼 비트라고 나왔는데 이걸 쿼드 자체가 뭡니까? 종류가 아니고 이게 비트 수를 얘기하는 거죠. 쿼드 비트는 4비트를 얘기해요. 그래서 14,400이 되네요. 그쵸? 예, 쿼드는 4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쵸? 예, 바이비트, 그쵸? 3비트, 그쵸? 쿼드 비트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98번 볼게요. 98번. 자, 새로운 문제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알고 보면 2011년 1회 기능사 문제네요. 기능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기능사에서 난이도 어려워요 라고 해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거 통신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나왔을까요? 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적절하게 기능사 문제를 문제은행에서 추출하다 보니까 나온 거죠. 자, 문제도 되게 길죠.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의 반송파로 분할하고 분할된 반송파 사이의 주파수 간격을 최소로 합니다. 그렇죠? 예, 최소화하기 위해 직교 다중화 방식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직교 다중화해서 전송하는 통신 방식이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용되냐고요? 와이브로랑 디지털 미디어 방송 등에 이용한다. 왜? 자, 와이브로와 디지털 미디어 방송이 최신 기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이터 통신 부분에서 그냥 기출문제로 넣은 거예요. 그쵸? 와이브로니까.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네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 직교 다중화를 한다 해서 직교 다중화, OFDM이죠. 자, 다중화, DM. 자, 근데 뭐예요? 반송파, 주파수죠, 주파수. 사이의 주파수를 대상으로 간격을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FDM이죠. 예. 이렇게 푸시면 돼요. TDM이 아니에요. 자, 그럼 기억하시겠죠? 그렇죠? 이 정도의 센스를 묻는 문제였어요. 이걸 다 알고 기술을 다 여러분이 정리해서 암기를 하고 시험을 응시하느냐가 아니고 지금 문제에서 주파수 다중화에 대해서 앞에서 문제를 얘기를 했고 그 기술이 발전된 모습이 이런 분야에도 적용이 됐다는 걸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좀 더 집중하셨으면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시하시는 시험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게 정말 낯서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집중해서 문제를 보면 좀 그래도 찍는다라는 표현은 좋지는 않지만 유추하실 수 있는 답항이라는 거죠. 자, 99번입니다. 자, 이거 정말 기본으로 돌아갔는데 실제적으로 산업기사에서는 이 문제 대응하여서 기사와 산업기사가 항상 이 통신에 있어서는 출제의 난이도가 약간의 조절이 있을 뿐이지 분야는 똑같이 출제를 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게 유선 매체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 산업기사에서는 나선형 모델에 대해 꼬임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잘 보면 꼬임선 맞습니다. 자, 1000 베이스 T 규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쵸? 전송 매체는 꼬임선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UTP 케이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UTP. 자, 그러면, 이 정보에 대해서, 그쵸? 예, 전송 매체는 트위스트 페어라고 나와 있고, 꼬임쌍선이라고 나와 있죠. 자,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을 선호한다. 베이스 맞죠? 주로 이 기술은 이더넷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예, 많이 빠르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많이 빠르지는 않긴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최대 전송 속도는 kbps가 아니고 megabps이다. 뭐 해서 99번은 이래서 틀렸네요. 단위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이 문제, 자, 볼까요? 자, 이 문제가 기사 산업기사와 관련해서 비교됐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우리 기사 보죠.
뭐 산업기사 기출을 보라는 건 아니에요. 자, 통신을 할 때는 일단 보내는 송신 측이 있고요. 받는 수신 측이 있죠.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전송 매체. 자, 전송 매체의 종류를 앞에서 꼬임선 문제가 냈죠. 그럼 이번엔 전송 매체에 전송하는 기술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 기사에서와 산업기사의 그 전송 매체의 자료가 비트가 이동합니다. 대역폭을 타고. 대역폭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좋은 거죠. 많은 비트들을 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채널의 대역폭을 최대화하는 게 우리의 기술이죠. 그런데 이게 이동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대역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은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통신에서 이 속도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기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야, 이거는 이론상으로 산업기사에서는 그래 대역폭 크면 좋지. 그래서 그거와 고려해야 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고 해서 잡음은 그 고려 대상에서 빼고 이론적으로 그렇죠? 이론적으로만 따졌고 지금 기사 이 100번 문제, 우리의 100번 문제는 잡음이 있는 유선 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유선 매체에서의 채널 용량. 이게 2016년 1회차 문제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풀어는 드리지 않을 건데요. 산업기사에서는 잡음이 없는 나이퀘스트 정의 문제가 나왔고요. 그쵸? 네, 뭐 동일합니다. 그쵸? 네. 근데 우리는 뭐 여기 공식만 적어 드릴까요? 잡음이라는 게 없죠. 근데 얘는 뭡니까? S/N 신호당 잡음비 해가지고 샤논의 정리가 나왔어요. 기출됐었던 겁니다. 그죠? 네. 시그널이고요. 노이즈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 신호당. 신호에 잡음이 있죠. 백색 잡음이 존재한다. 그죠? 네. 잡음이 존재한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뭐 공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되죠. 자, 신호당 잡음비가 15일 때 채널의 용량은 몇 kbps인가 입니다. 자, 다행히 단위가 맞아서 난이도로는 쉬운 문제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C는 자, W가 뭐예요? 대역폭, 밴드위드, 그쵸? 밴드위드의 W니까 150kHz. 혹시 다를지 모르니까 단위 K 적었고요. 자, 로그 2. 아유, 이거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쉬운 숫자거든요. 자, 1에다가 뭐가요? 신호당 잡음이 들어갑니다. 뭐예요? 15. 일부러 숫자도 이렇게 홀수로 구성할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16. 그죠? 로그 2의 16은 뭡니까? 4죠, 4. 2의 4승은 16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점은 곱하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50 곱하기 4는 하면은 600이 나옵니다. 그죠? 150 곱하기 4는 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2016년 1회 시험 문제는 기사산업기사 대비도 좀 해봤고 출제위원이 이 정도 노력은 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좀 긴 시간 풀기는 했지만 이 문제 다시 한번 여러분 혼자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고요. 틀릴 거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과락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모시는 시험에서도 우리가 기출에서 공부했던 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힘내시면 되고요. 과락 나오는 과목이 아닙니다. 시험장에서 좀 마지막이긴 하지만 집중하시면 고득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간단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100번 수고하셨습니다.